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이에른 뮌헨과 바이엘 레버쿠젠이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한 후에도 분데스리가 공동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두 팀의 화려한 경기는 2대2로 끝났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4경기에서 4골을 넣으며 분데스리가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 해리 케인을 통해 전반 7분 만에 리드를 잡았습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은 스페인 출신의 윙백 알렉스 그리말도를 통해 전반 프리킥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양팀 모두 많은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1대1을 유지했고 86분 레온 고레츠카가 역전골을 만들었습니다. 고레츠카의 골로 끝날 듯 보였으나 94분 미드필더 팔라시오스의 페널티킥으로 2대2 동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는 몇 분 더 이어졌고 97분 우파메카노가 3대1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프사이드로 판정되어 동점으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4경기 만에 처음으로 승점 3점을 획득하지 못했고 하위 6팀이 승점 4점 차이로 뒤쫓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습니다. 김민재는 레버쿠젠의 빠른 역습을 차단했고 롱패스와 함께 슈팅을 여러 차례 막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후방에서 뮌헨의 빌드업을 이끌며 98개의 패스를 시도했고 89개로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패스를 성공시켰습니다. 90민에서도 득점한 선수들과 함께 7점 최고점을 부여했습니다. 울라이는 그리말도의 골은 막아내지 못했지만 본이를 상대로는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라이머는 익숙하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어난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공격에서 가장 임팩트 있지는 않았지만 그의 끈질긴 집념은 그 자체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보니와의 몸싸움을 전혀 즐기지 못했습니다. 소유권과 레버쿠젠 공격수와 몸싸움을 해야 할 때 약간 긴장한 것처럼 보였지만 플로리안 비르츠가 그를 통과했을 때 훨씬 더 잘했습니다. 김민재는 후방에서 편안하게 존재감을 드러냈고 패스가 정말 돋보였습니다. 점점 더 절대적인 특가처럼 보입니다. 데이비스는 의외로 공격에서 조용했고 제레미 프림폰과의 경합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넘치는 에너지로 몸을 날렸고 후반골로 결정적인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조슈아 키미히는 깊은 곳에서 공을 잡기 위해 몇 번은 감각적인 위치에서 시도했습니다. 고레츠카의 도움을 많이 받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한 컨디션으로 복귀하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르로이 사네는 날카롭고 위험합니다. 그의 빠른 발만큼이나 그의 에너지가 문제였고 몇 번의 훌륭한 코너링으로 절대적인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토마스 밀러는 경기를 잘 연결해줬고 높은 프레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꾸준히 이를 즐겁게 해냈습니다. 그나브리의 체력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나브리가 바이에른의 공격수 중 가장 조용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프림퐁을 상대로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해리 케인은 대체로 골을 잘 넣었습니다. 에드먼드 탑소바와 오딜론 코수누의 최고의 모습을 이끌어내는 위험한 중심점이었습니다. 투엘의 라이머를 선발로 기용한 점은 올바른 결정이었지만 바이에른은 레버쿠젠의 전술을 감당하는 데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바바리안에서도 투엘 감독의 교체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부임한 이후 바이에른 뮌헨 팬덤에서는 팀의 성과를 위해 특정 선수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키미히가 미드필더의 심장이었고 바이에른은 그가 교체된 후 모든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밀러는 고레츠카의 헤딩슛과 케인의 슈팅 등 이날 최고의 찬스 2개를 만들어냈고 역습을 조율하기도 했습니다. 레온 고레츠카는 미드필드에서 치열한 몸싸움을 벌인 끝에 승리의 결정적인 골을 넣었습니다. 우파메카노는 본이를 상대로 몇 차례 긴장한 순간이 있었지만 어려운 상대와도 잘 버텨냈고 거구를 상대로 득점하지 못하도록 충분히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즌 초반이지만 며칠 후면 챔피언스 리그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승하려면 금요일 밤에 바이에른 뮌헨이 보여준 것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이에른의 많은 선수들은 경기에 대한 소감과 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밝혔습니다. 다요트 우파메카노는 김민재와 함께 토마스 투엘 감독의 수비 라인의 핵심으로 기용되고 있고 스포츠버저와의 인터뷰에서 클린시트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3승을 거두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승점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여전히 작은 결함이 있습니다. 센터백으로서 클린시트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정말 싫습니다. 레버쿠젠의 막판 페널티킥에 토마스 밀러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매우 가벼운 파울이었습니다. 영국에서는 휘슬을 불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로 페널티를 받는다면 이번 시즌에 더 많은 페널티를 받게 될 것입니다. 후반에 교체로 들어온 데리흐트는 6번 롤이 어색하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저도 미드필더를 즐깁니다. 지난 몇 경기에서는 많이 뛰지 못했어요. 물론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고 모든 경기에 출전하고 싶어요. 투엘 감독은 아직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았지만 경기장에서 제 할 일을 할 뿐입니다. 콜라드 라이머는 아쉽지만 다음 경기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골을 허용하는 것은 항상 아픕니다. 경기 진행 방식을 고려할 때 무승부는 당연한 결과였지만 당연히 승점 3점을 모두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경기에 정말 잘 임했고 많은 소유권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20분 이후에는 같은 리듬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레버쿠젠은 개인 기량이 매우 뛰어나고 계획이 잘 짜여진 훌륭한 팀입니다. 흥미진진한 시즌이 기대됩니다. 투엘 감독은 판정의 아쉬움과 선수들의 교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심은 휘슬을 불지 않았습니다. VAR 판독이 필요했던 명백한 오심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반 20분은 좋았고 그때 승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후 20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좋지 않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후반전에도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통제권을 가졌지만 때로는 통제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골로 행운의 한 방을 터뜨린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는 까다로운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슈아는 힘줄에 염증이 있었고 우리는 그와 함께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60분만 뛸 수 있다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60분 만에 그를 교체했습니다. 라이머는 많이 뛰었고 경기 막판에는 지쳐 있었습니다. 우리는 데리히트가 경기장에 가져다줄 안정감과 경합에서의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국면에서는 콤팩트한 플레이를 유지하며 팀으로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어떤 단계에서는 잘했고 어떤 단계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기 내내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바이에른 팬들은 다음 주 챔스 경기를 걱정하네요. 우리가 아주 좋은 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레버쿠젠의 공로를 인정하고 우리가 매우 잘 뛰었던 전반 20분과 후반 5분 이상을 주목합시다. 알론소는 즉석에서 팀을 계속 조정했고 매우 훌륭했습니다. 키미히를 압박하는 것은 매우 파괴적이었고 보니페이스가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 9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겼어야 할 힘든 경기였습니다. 우리가 항상 샴페인 축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투엘이 성스러운 소가 아닌 거물급 선수를 교체할 때를 좋아합니다. 투엘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건 알지만 교체된 후 피해자 기운이 감돌고 있는 나겔스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플릭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겔스만 감독에게 쏟아냈던 비판, 공격의 폭이 너무 좁다, 레반도프스키에 대한 서비스가 부족하다, 땜장이다 등을 기억합니다. 보편적으로 승인된 유일한 감독은 유프 하인케스였고 펩조차도 많은 비평가가 있었습니다. 투엘의 경지를 요구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최고의 코치는 드뭅니다. UCL에서 더 많은 색을 얻을 것입니다.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문제가 되지 않죠.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승점이 떨어지면 문제지만 챔스리그에서 더 잘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는 투엘 감독이 나겔스만 감독처럼 챔스에서 더 잘할 거라는 확신을 줄 만큼 충분한 증거를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항상 샴페인 축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투엘 감독 아래서 샴페인 축구를 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도르트문트 그리고 그것도 우연한 골 덕분이었습니다. 샬케 맨시티와의 홈 경기였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운이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경향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수요일에 우리가 맨유를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처음 알론소가 감독을 맡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전술적 유연성이 이렇게 뛰어날 줄은 몰랐어요. 경험이 쌓이면 꽤 무서운 감독이 될 거예요. 아직은 그가 유명 선수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는 재미는 꽤 있습니다. 제 생각에 우리는 레버쿠젠과 그들의 재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좋은 스쿼드에 2천만이 넘는 선수를 추가했으며 사비의 플레이 방식에 정말 적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이에른은 경기 대부분 정말로 지배적이었고 승점 3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가졌습니다. 플레이는 전반적으로 훌륭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충분한 득점 기회를 가져왔고 투엘은 팀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세팅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심판 판정과 함께 운이 우리 편이 아니었고 우연한 기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절반의 기회이거나 재능이었습니다. 이 경기 후 감독에게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투엘 감독이 글라트바흐에서 승리했을 때 유연한 감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 이후 저는 투엘 아웃 열차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공격 계획이 없어 보였고 공격수들은 각자 자기 할 일만 하고 서로 협력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미드필드는 더 심각했습니다. 우리 진영에서 벗어나 레버쿠젠의 압박을 뚫는데 너무 힘들었고 어떻게든 뚫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공을 내줬어요. 투엘 감독은 개인의 재능에 의존해 경기를 풀어나가고 결과를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레츠카가 득점했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안 되는데 투엘이 몇 번이나 운이 좋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그렇지 않았지만 제 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 우리는 많은 기회를 놓쳤지만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경기를 통제할 수 없었고 사비 알론소에게 공을 돌리긴 해야 하지만 걱정이 됩니다. 펩 유프 플리기 이끄는 분데스리가 팀들을 압도하던 좋은 시절을 기억합니다. 나겔스만도 때때로 좋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보다 챔피언스리그에서 더 많았는데 이상하죠. 투엘 감독 체제에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경기를 지배했던 마지막 경기가 언제였나요? 지난 시즌 샬케전? 저는 투엘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도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전혀 모르겠어요. 한 골 차로 이기는 게 그의 스타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바이에른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요일에 있을 맨유와의 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매우 흥미로우면서도 걱정됩니다. 투엘 감독의 방식이 챔스에서 통할까요? 아니면 평범함 속으로 더 가라앉을까요? 챔스 조별리그 홈에서 승점을 잃은 것은 2018년 아약스와의 경기가 마지막이었어요. 그 기록을 깨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된다면 이번 시즌의 큰 목표는 우승은커녕 조에서 탈락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요? 저는 분데스리가 팀들을 몰아붙이던 옛날의 좋은 시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정한 도전과 좋은 분데스리가 팀을 원합니다. 분데스리가 팀들을 스팀롤링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다가 뒤돌아서서 다른 분데스리가 팀들이 대륙별 대회에서 실망스럽다고 불평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모순이죠. 물론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은 아니지만 정말 싸워야 할 때 우승하는 것이 훨씬 더 달콤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